그래서 중앙은행이 예치한 지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화폐를 또 추가로 찍어내는 거잖아요. 결국 그 부담은 미국 시민들의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죠. 진짜 이렇게 막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아닌 그 은밀한 형태의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미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부터 이제 지준금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은행이 한국은 지준금에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준금에 이자를 전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예치한 돈은 사실상 안전한 캐시죠. 그 중앙은행은 망할 수 있나요? 중앙은행이 망하지 않죠. 국가가 존립하는 한은 망할 수 없으니까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준금은 사실상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자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본점 금고에 돈을 넣어두면 캐시를 넣어두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나띵이지만 중앙은행이 예치를 하면 중앙은행이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 시중은행들은 전보다 더 많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거나 경제 상황이 되게 불확실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저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당연히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를 할 것이고요. 당연히 리저브가 늘어나겠죠. 물론 이제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 이번에는 공급 측면으로 갈 텐데요.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캐시를 공급하는가? 그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단순하게 콜 시장으로 분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콜 시장에서는 여유 자금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들어가서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콜 시장에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공급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실 100%콜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전체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냐면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바로 캐시를 공급하는 공급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리저브를 그냥 단순하게 캐시로 읽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고요. 바로 공급 측면에는 누가 있냐면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바로 Federal Funds Market에서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콜 시장은 사실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조금 저도 이 부분은 되게 고민이 돼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콜 시장에서 공급자를 우리가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우리가 콜 시장에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 공급자를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사실 매일매일 매우 중요한 그 작전을 수행하는 오퍼레이션은 이제 우리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뭐 의사들이 쓰면은 수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쓰면은 일종의 작전이고요, 그렇죠? 저는 이 작전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조작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번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물론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이런 분들이 예전에 번역을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그냥 그 중요한 업무를 가리키는 것이죠. 중앙은행의 에, 뭐랄까요? 네, 중앙은행의 수술, 중앙은행의 작전 참 어렵죠. 딱 그 적합한 단어는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은 경제 전체에 얼마만큼의 캐시가 있어야 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경제 전체의 유동성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준금의 크기. 한국 경제에서 금융기관들, 그 다음에 뭐 은행 이런 곳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현금의 총량을 중앙은행이 이렇게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결정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게 바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경제 전체의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앙은행은 이제 매일매일 유동성을 관리를 하는 것이죠. 필요하면 유동성을 조금 더 늘리고 필요하면 유동성을 조금 흡수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을 한번 보시면요. 자,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그 수직인 공급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것은 경제 전체에 필요한 유동성 수준, 캐시의 수준이고요. 뭐 지준금의 수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의 수준을 중앙은행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캐시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지준금의 규모를 이렇게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캐시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수준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어떤 균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서는 2%의 이자율이 이제 균형 이자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선택한 리저브의 규모, 리저브의 공급량 혹은 캐시의 공급량, 그 통화량이라고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통화량이 바로 Q스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은행은 Q스타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Q스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이제 균형 리저브의 규모가 바로 Q스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수요 곡선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변하겠죠. 자, 그래서 균형 유동성의 총량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뭐 균형 지준금의 규모는 이제 Q스타가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점에서 우리가 균형 이자율 혹은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바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는 미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한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설정을 해서 이자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설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내용은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균형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고요. 자, 우선 먼저 중앙은행이 어떻게 Q스타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조절할 수 있을까? 경제 전체의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저브의 규모가 사실 시중은행들, 금융기관들이 보유하는 일종의 캐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여러분 통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통화량의 규모, Q스타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먼저 중앙은행이 만약에 통화량의 수준을 늘리고 싶다면, 통화량을 확대하고 싶다면, 통화량을 늘리고 싶다면, 그렇다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바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지준금을 늘려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금고라고 생각하시고요. 센트럴뱅크의 금고고 이제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자신의 지준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싶어요. 자, 통화량을 이 경우에 늘리고 싶습니다. 통화량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통화량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 이게 지준금을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캐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 금융기관 A를 생각해 보죠. 자, 금융기관 A로부터 채권이나 뭐 국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들이는 거예요.